이 국힘 당대표 도대체 누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. 다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.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도대체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나오겠다고 하실 줄 몰랐습니다. 아니 뭐 누가 나오시든 결국 당선 가능성은 제가 아는 동네 형님일 것 같은데. 동네 형님이 굉장히 예.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동네 아는 동네 형님이 지금 두 분 계셔가지고. 현재 아는 형님 김문수 전 장관님, 김문수 장관 후보 뭐 출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대선 주자이기도 했고, 네.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랐던 서사나 업적이 더 많이 부각이 됐어요.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는 뭐 이게 한덕수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좀 다른 문제들이 부각이 됐다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한덕수 후보와 이게 맞상대를 했을 때 사실은 뭐 비교가 금방 드러났잖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서사가 있었고 어떤 업적이 있었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 17대인가요?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했던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은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나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중고 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2016년에 20대에서 낙선하고 나서 사실은 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죠. 그러다가 경선호위 위원장 하나 맡고 그리고 뭐 노동부 장관 몇 개월 하고 그냥 끝났어요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중앙 정치에서는 굉장히 잊혀진 존재였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몰라가지고 사실은 못 찍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니까 너무나 서산화 업장이나 좋은 게 많다. 이거를 뒤늦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그게 가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동네 형님께서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제 예. 뒤늦게 밝혀진 신인이다. 뭐 예. 참신한 서사가 드러났다. 네. 그리고 계엄 세력, 소위 말하는 계엄 세력과도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, 근데 그 야인 시절에 네. 아스팔트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 같은 게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. 뭐 이런 어떤 약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가 혁신하려면 아스팔트 세력, 그다음에 친윤, 그다음에 뭐 계엄 세력과도 절연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점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 형님이 완벽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. 뭐 본인이 뭐 조금 보완할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의 강점하고 종합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낫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정치는 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 하자가 많은 인간이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저도 하자가 있고 다 하자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요. 그거는 네. 이재명 아니, 그러니까- 대통령 방송을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니,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. 뭐 그 점은 제 인정을 해요.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럼 난 정광훈 목사 절연하겠다. 정광훈 목사 내가 옛날에 가서 발언하고 이런 거 내가 잘못한 거야. 이제부터 안 할게.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근데 못 하고 계신 건지 안 하고 계신 건지 그런 발언은 없어요.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교류하고 계십니다. 물론 그렇죠. 물론 그런데 예.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정도였던 각오라든가 선명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 선명성이라는 게 작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점을 보는 선명성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선명성이 노선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말하고 계세요. 이 김문수 후보님은 돌려서 말을 하지 않아요. 그냥 자기 이야기를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. 네. 근데 한번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아니 내가 정관 목사하고 앞으로 또 아주 더 돈독하게 친하게 지낼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옛날에 뭐 사실은 좌파 운동 한 거 네. 너 왜 좌파 운동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내가 뭐 그거는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이 우파의 그런 어떤 철학과 가치를 열심히 설파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그 정치라는 게
항상 보면 옛날에 너 뭐 잘못했어 이런 거에 매몰이 돼요. 근데 정치라는 거는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다,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다,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야, 우리 앞으로 뭐 잘해볼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저 사람이 무슨 미래에 대해서 뭐 말하는지는 다 그냥 다 싫어. 너 옛날에 뭐 잘못했어 이런 것만 따지면, 아니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싸워서 배경은 백지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. 김민석이 총리 되는 거 보세요.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, 그리고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는 우리가 과거 지향보다 미래 지향이 중요하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아니 뭐 그렇죠.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면은 그 후보분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겠죠. 비판해서. 다르죠. 얘기가 다르죠. 그 얘기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누가 그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비대위가 국민들로부터,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혁신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혁신을 주장하니까 누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혁신의 대상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혁신해야 됩니다.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그분 18년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관계가 동네 형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도 선배예요.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는데, 그분 훌륭하신 분인 건 맞으나 말씀하신 정광훈 목사와 관계된 부분,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, 개헌과 탄핵에 대한 부분,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되잖아요. 뭐 몇십 년 전에 노동운동 이 얘기가 아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왜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느냐.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은 채로 넘어와서 대선 후보했다는 걸로 지금 그 빨로, 그 관성 모멘텀으로 경선 나가서 요번에 대표가 된다. 그게 우리 당의 미래하고 과연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,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모름지기 야당의 대표는 다음 대선을 보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상정을 하고 당원들이 뽑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때, 51년생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대선 후보 된 상황,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회 잘 잡고 잘 하셨는데, 2030년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총선 대선 지선 중에 그나마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당인데, 2030년을 바라보고 가는 국민의힘의 첫 스타트가 김문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동네 동생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, 이런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음 대선을 위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. 그 얘기가 아니고 다음 지금 대선도 졌잖아요. 완전 팍상 망했잖아요. 이 당이 지금 혁신이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한번 보세요. 이게 당 상황이, 우리가 좀 저희 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럴 수준도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그래도 지지자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을 주고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떠나려고 하던 사람도 한 번 더 쳐다보면서 그래도 보는 건데, 지려밟고 가지 않을 텐데, 이거 뭐 나오면 또 전광훈 얘기 나오고 무슨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, 이게 또 도돌이표로 가면 이게 뭐가 되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김문수 후보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라. 제가 아까 너무 김문수 후보님을 좀 비판적으로 아니, 말씀드려서 저 우리- 김문수 후보님 좋아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우리-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니, 말씀드릴 마무리- 거는 변호사님, 예, 죄송합니다. 네. 잠깐만. 저는 근데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시죠? 네. 저희 동네 지인께서. 네네, 동네 지인께서.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뭐 왜 이렇게 국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윤희석 대변인 동네 형 이번에 형 아니에요. 지인. 제가 형이에요. 지인. 예. 죄송합니다. 동네 지인 예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분에 대한 비토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?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 스타일이 네. 기존 여의도 문법, 특히 국힘 내에 있는 그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깝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원내에 계신 분들이. 좀 뭔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칼같이 검사할 때도 부탁하면 오히려 더 세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게 있고,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, 저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나는 예를 들어 내 당협위원장이야. 나 날아갈 것 같아. 저 사람이 공천권 가져 나 안 줄 것 같아.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.
정치권에서는 그게 이제 생명이니까요. 근데 이게 이제 친윤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만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뭐 친윤도 그렇고 약간 중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호감을 갖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지금 당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친한계로 더 뭉쳐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제가 꾸준하게 기사를 팔로우했지만 친한계가 20명 넘어갔다. 뭐 20명, 30명, 40명 이렇게 뭐 뭉쳐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과거문법입니다. 아 그런가요? 이 상황에서는 네. 친한계가 그 20명 선에서 줄지 않은 게 진짜 칭찬받을 일이에요. 이게 가치 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. 과거에는 인적 연대였어요. 동네 형, 동네 친구, 동네 지인 이걸로 묶였단 말이에요. 지금 저희 당의 상당 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. 다 옆 동네잖아요. 옆 동네 상황 비슷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같이 묶어 있으면 야 전국에서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아 우리는 이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한계 분들을 잘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계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나게 핍박받잖아요. 의총가도 왕따 당하고 말도 안 붙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붙어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친밀하게 막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할까요? 똑같아요. 그러면 왜 붙어 있느냐? 가치가 같으니까.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새로운 당 대표가 되고 김문수 전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되면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죠.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분이 되는 순간 당이 똑같이 네 분사한테 빠지고 또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아까 뭐라고? 아니 말씀하셨- 제가 아까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네. 참 공정하시다. 중립적이시고 아니 저한테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구나. 저는 친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. 네, 요즘 역시 그 공정 중- 언론의 기수십니다.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. 이 자리에서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김광희 죄송합니다. 돌아오시겠어요? 목이 메이네. 김광희 에디터님 목요일날 돌아오십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이 자리를 노리고 계셨군요. 소리. 지금 2시엔 전현성 뭐 이런 거. 두전 막 이런 거 여기 제작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.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. 맞습니다. 네, 네. 원하니까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뭐 다 차치하고 네. 제일 필요한 거 1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인적 청산이죠. 인적 청산. 인적 청산이다. 응. 저는 정당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 말이고 예, 정당 개혁 중에 이제 저는 인적 그렇죠. 청산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. 저는 좀 관점이 약간 다른데, 그러니까 누구를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이 10년 동안 그게 마비됐어요. 그러니까 뭐 누구를 자르는 거는 사실은 뭐 그 현역 의원들만 해도 교체 비율이 원래 높습니다. 원래 잘 안 되는 당이 교체 비율이 높아요. 한 40% 전후야. 가만히 있어도 다음에 한 40% 전후 교체돼요. 네. 그 비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떻게 들어가느냐, 어떻게 선발되고 어떻게 육성되느냐에 대해서 그 과정이 완전히 지금 비어 있거든요. 저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. 이게 정당이라는 조직이 선발하고 육성하지 않을 건 왜 있냐.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죠. 뭐 네. 교육을 시킨다 치자고요. 뭐 그 청년 학교라든지 정치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하는데 저는 100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대통령감이 나타나도 이건 수지 맞는 거예요. 대통령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대통령제에서 대선 후보 대통령감을 안 내면 그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. 네. 예.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감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맨날 대선 시즌마다 구해 다녀야 되잖아요. 이래가지고 이게 이 정당의 수명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냐고, 이 대통령제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때마침 저희 그 현재 동네 형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니 이 학교라든지 이거 육성하고 사람 발굴하는 거, 교육하는 거 이거 시스템 좀 만들자,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그런 말을 제안 드린 적은 없는데 텔레파시로 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